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과 또 한 가지의 부탁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강의 참고 목록에 보면, 웹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는 참고 문헌이 꽤 있다는 걸 아시죠? 거기 지금 약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그 국가기록원에서 그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웹 서비스를 합니다. 이것이 몇 달 전에 시작이 됐는데, 그게 원래 사이트 이름이 여기 들어가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하여튼 웹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들은 다 분류돼서 전직 대통령들의 기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16대 대통령은 이렇게 돼 있죠? CWD 해서 PHE.KR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사이트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이게 아무 사전 예고 없이 어젯밤부터 갑자기 사이트가 폐쇄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거기 보면 어젯밤 11시부터인가 10시부터인가 하여튼 다쳐가지고 언제까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기한 폐쇄가 지금 돼 있고, 제가 전화 문의를 해본 결과 다시 열리게 될지 또 계속 안 열릴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 설명이 없고, 그냥 국가기록원의 내부 문제 때문에 닫았다,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받은 그 강의 참고 자료에 16대, 그러니까 참여정부 당시에 대통령 청와대 국정브리핑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등등의 이 모든 국정과제위원회들이 생산한 문서들이 전부 하위 사이트에 전부 담겨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체 지금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도 매우 난감한데, 학생들이 아직도 이 자료를 다운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자료를 지금 제가 여러분께 남은 강의에 대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 알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2007년 5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소득분배와 사회지출에 관한 대통령 보고서, 그거를 여러분을 오늘 하루 대통령으로 모시고 제가 그 국정과제위원회에서 대통령께 청와대에서 보고했던 내용 그대로 한번 보고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소득양극화, 빈부격차, 이런 데이터들, 이런 개념,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을 수업에서 다루고, 이런 개념들이 실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또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접속 불가로 지금 되어 있어서 함께 그 보고서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있는 일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사이트에 담겨 있는 자료를 하나 급하게 구해와서 아까 띄워놨었는데요. 굉장히 오늘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료를 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하여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생길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정부 각 부처나 혹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도 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는 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위원회들 경우에조차 2008년도 들어와서 단 한 차례의 데이터 업그레이드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사이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용한 정보도 거기서는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아카이브에 들어가 보면 일체의 데이터들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2017년도까지는 데이터를 다 포함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되게 2006년 데이터까지만 지금 이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저는 하여튼 이런 사태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전자정부의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양해 말씀이고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누가 저를 이 권경에서 구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오늘 강의 주제 참고 자료에 있는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의 자료 제목이 빈곤 및 소득 분배와 개선 효과 대통령과 함께 읽는 보고서 219번 이 PDF 파일을 혹시 다운받아 놓은 학생 있습니까?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네. 누구 하나라도 다운을 받아놨으면 함께 볼 수 있고 또 혹시라도 이 참고 자료 목록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 기록을 다운받은 학생이 있다면 패키지로 묶어서 공지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대책이 없네요. 혹시 있으면 가점을 왕창 드리려고 하는데 없어요? 대략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예정대로 그냥 일단 진행을 합시다, 수업을. 오늘 우리는 소득 양극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좀 다루지 못했던 문제 그리고 지난 2주일 전에 우리가 환율 문제를 공부한 이후에 2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변화가 있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까요? 미안하지만 요거 저쪽에 좀 갖다 놔주세요. 조교가 너무 멀리 있어서. 고마워요. 키코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거 사실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지금 무선 인터넷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바로 포털에서 검색해보면 기사나 이런 블로그 이런 거 검색하시면 5분만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들의 손실 규모가 뭐 처음에는 1조 얼마다 하다가 지금 최근에 무슨 몇 조 단위로 중소기업 손실이 있고 이것 때문에 태산 LCD 같은 우량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에 와 있다. 뭐 백수십 개의 중소기업이 지금 키코 손실로 인해서 흑자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보도들을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주된 수혜자가 금융기관들인데 그 중에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이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 손실만큼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환 리스크, 그러니까 환 위험, 환율 변동에 따르는 재정적 손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해지 상품이거든요. 환 해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좀 잘못 설계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투기 상품으로 설계된 건데 중소기업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가입했다가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녹인, 녹아웃 이런 상품입니다. 키코라는 것이. 원래 환위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특히 수출 기업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죠. 대기업들은 이런 것을 잘 안 합니다. 대기업들은 왜냐하면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죠.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데에서 핸드폰 수출하고 무슨 LCD 수출하고 합니다. 자동차 회사들도 자동차 수출하고. 그러나 동시에 원자재라든가 혹은 부품을 사오죠. 외국에서.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합니다. 대기업들은 직접. 그러니까 어차피 달러로 지불하고 달러로 받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의 달러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웬만한 환위험은 전부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은 되게 직접 수입을 안 하죠. 직접 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수입해온 물건을 원자재를 사다 쓰고
수출할 때는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수입이 생기죠. 달러 수입이 생기는데 예컨대 우리가 신용장 뭐 계약을 맺어가지고 앞으로 6개월 후에 물건을 얼마나치를 주고 달러를 근데 1억 달러를 뭐 1,0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 1,000만 달러를 받으면 서울 외환시장에 팔아가지고 원화로 바꾼 다음에 협력업체에 이제 물건값도 주고 자기들 종업원들 봉급도 주고 뭐 밀린 외상값도 갖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컨대 지난해 연말에 달러가 930원 이렇게 할 때 930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2008년 7월 달쯤에 우리가 수출 대금을 받게 되는데 그때 1,000만 달러를 우리가 받게 돼 있다. 근데 그동안에 달러가 더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900원으로 내려버리면 곱하기 900으로밖에 못하잖아. 1,000만 달러를 받아봤자. 그러면 한국 돈으로 액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직원들 봉급 주는 것도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고 손실을 입게 되죠. 이것이 이제 환위험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이런 문제인데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1,000만 달러를 근데 2008년 9월 31일 날 받는데 외국에서 받는데 그 돈을 은행에 원화로 얼마를 받고 팔기로 계약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날에 9월 31일에 나는 금융기관에 1,000만 달러를 주고 얼마를 받기로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환율이 다소 변해도 환율이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이익이 되겠죠? 달러당 900원밖에 못 바꿀 걸 950원에 바꾼다고 하면 50원만큼의 이익을 보게 되죠. 그럼 만약 달러가 970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없었으면 1,000만 불 들여와서 달러당 970원으로 바꿀 수 있는데 950원밖에 못 바꾸니까 손해죠. 그렇지만 그 대신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 특히 환율 하락, 우리 원화의 평가 절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손실, 이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환해지 상품입니다. 이건 매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환율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환율이 920원 밑으로 내려갈 거다는 전망을 누구나 하게 되면 은행들은 950원에는 계약을 잘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피차 간에 약간의 투기적인 요소가 개입이 됩니다. 근데 이 키코 상품이라는 건 좀 특이해가지고 예컨대 내가 수출 중소기업인데 무슨 무슨 HSBC 은행하고 혹은 시티뱅크하고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 환율이 그래도 조금은 오를 거야. 지금이 너무 낮지 않나? 920 얼마 이렇게 됐으니까 작년 연말쯤에 한 940원쯤 정도 되지 않을까? 이쪽 저쪽 될 것 같다 이러면 940원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2008년 9월 31일에 1,000만 달러를 시티뱅크에 주고 내가 곱하기 940원으로 해서 원화를 받기로, 달러를 팔기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달러 값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920원이 될 수도 있고 915원이 될 수도 있고 96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960원이 되면 금융기관은 이익을 보는 거고, 그죠? 달러를 이제 싸게 구입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달러가 근데 915원이 됐다 이러면 그 계약을 한 수출업체가 이익을 보게 되죠. 원화를 손에 많이 쥐게 되니까. 이런 위험을 은행이 도맡아주는 대신에 그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은행도 상당히 약간의 위험성을 떠안는 것이고, 이 수출업체도 약간의 위험성을 떠안고 환해지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익 볼지는 돼봐야 알죠? 예. 잘 예측하고 계약을 잘하는 쪽이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적인 외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환해지 계약입니다. 근데 이제 파생 상품들이 여기서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약에 파생된 여러 형태의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도를 찾아보면 스노우볼이다 이런 것도 나오고 키코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 키코는 어떤 거냐 하면 계약을 하는데 예컨대 1달러에 940원에 계약을 하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함께 정해놓는 겁니다. 예컨대 계약하기 나름인데 환율 하한선을 900원으로 잡으면
900m로 계속 내려가면 금융기관이 손해를 엄청 보겠죠. 뭐 890원밖에 안 하는 저 달러를 1940원 주고 사야 되니까, 이런 시점에서. 이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은 금융기관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예컨대 실제 환율이 9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환율이 예컨대 2008년 9월 31일 환율이 9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계약 무효. 녹아웃입니다. 녹아웃. 계약 무효. 여기를 뭐 980원이라고 하죠. 계약하기에 달렸지만 상한을 980원으로 정하면 980원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이 기업이 2배 또는 3배의 달러를 은행에 팔아야 돼요. 이런 계약입니다. 키코가. 녹인, 돈을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는 쪽으로 환율이 너무 많이 움직이면 계약을 무효하고, 기업이 손해를, 가입한 기업이, 계약한 기업이 손해를 엄청 보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 손해를 2배, 3배로 따따블로 키우는 이런 계약입니다. 이 키코가. 이것은 투기 상품이에요. 이것은 정상적인 환해지 상품이 아니고 외환 투기 상품입니다. 이 파생 금융 상품이라는 건 전부 이렇게 확률과 관련되어 있는 위험 요소가 들어있고 복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복권하고. 그러니까 940원에서 900원 사이 일의 환율이 가는데 최대한 900원 가까이 갈 때, 이때는 기업이 이익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940원 위로 가면 갈수록 금융기관이 이익을 보다가 980원이라는 상한선이 예컨대 넘으면 그 이익이 따블로 증가하도록 해놓은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에 사인을 할 때는 비교적 환율이 실제로 여기에 머무를 확률이 99% 혹은 뭐 90% 이런 정도 확률로 예측이 되고, 여기를 넘어갈 확률이 뭐 0.1%, 1% 이 정도로 아주 희박할 때 이런 계약은 할 수가 있죠. 이때가 되면 손실이 엄청 크지만 확률이 극히 희박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투기상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파생금융상품인데요. 저는 이제 수출 중소기업들이 왜 이 계약에 사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환해지와는 관계가 없는, 뭐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원래 환율 변동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가진 투기상품이거든요. 우리가 정성 카지노에 가서 자기 가산을 탕진했다고 해서 국가가 대책을 세우지는 않죠. 이것은 정성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확률 게임이 포함된 상품입니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와서 이제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그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소송을 한쪽으로 제기하고 있고, 우량 기업들이 저 손실 때문에 도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금 대출을 해줘가지고 손해를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대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가끔 경제 현상은 거의 미친 것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미친 짓이죠. 지나놓고 보면 미친 짓이 분명한데 그 짓을 할 때는 이것이 미친 짓인지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공황, 지금 상황이 대공황 때와 비슷하다. 1929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하루에 몇 조 달러씩 자산이 공중에서 없어져 버리죠. 그죠? 종합주가지수가 뭐 100포인트 떨어지면, 그러면 몇 조 원의 돈이 공중에서 없어집니다. 칠판에 썼다가 지우는 것처럼. 1929년 대공황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00년대 쪽 그게 아마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네덜란드산 튤립이 값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튤립을 사기만 하면, 사서 며칠만 가지고 있다가 팔기만 하면 돈을 엄청 벌 수 있으니까 나중에 튤립 한 송이 값이 금덩이처럼 비싸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유명한 사건인데요. 튤립 버블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없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소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튤립을 삽니다. 그래서 거품이 끝까지 올라가다 어느 순간 팍 꺼지죠. 그 꺼지는 순간에 튤립을 들고 있던 사람은 폭탄을 맞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폭탄을 돌리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 투기라는 것은 되게 그런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키코 같은 상품은 글쎄요, 이거에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내고 우리 기업인들이 배우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입할 때는 아마 가입을 권유한, 계약을 권유한 금융기관 쪽에서는 환율이 보통 45원 정도의 계약을 많이 했던데요, 알아보니까. 945원을 넘어갈 확률이 거의 없다. 들면 무조건 이익이다. 그리고 상한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놨지만, 이거 환율이 어떻게 1000원을 넘어가느냐. 지금 2007년도에 평균 환율이 930원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6개월 후에, 7개월 후에, 8개월 후에 그게 1000원 넘어가겠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안심하고 가입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한 거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연초에 강만수 지경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이 환율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조짐이 이상했습니다. 그 환율이 연초부터 덜먹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본인 말로는 외국인 투자가 작년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니까 전 정권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국정감사 때.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오늘 어떻게 됐죠? 제가 뉴스를 못 챙겨봐서. 어제 약간 내렸던데 오늘도 내렸나요? 1,400원 넘었어요? 심각하네. 환율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 원리를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죠.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 화폐 가치,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가,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나라의 돈값은 올라가게 돼 있고,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내면 원화값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환율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누적 흑자가 약 1000억 달러 가까이 됐나요? 한 900억 달러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외환보 요구를 2600억 달러를 쌓은 거는 되게 그런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은 바가 매우 컸죠. 작년까지도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제 적자로 전환되고 있죠. 적자로 전환되는 것은 또 자연스럽습니다. 한동안 경상 흑자를 보다 보면 환율이 내리게 되고 우리 돈값이 비싸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이제 무역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반작용을 해서 다시 균형 회복을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하루에 뭐 몇 %씩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은 비정상적이죠. 아주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 또는 자금 이동에 의한 자본 수출업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혹은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환율 익스체인지 레이트고 여기가 거래량, 외환 거래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똑같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지난번에 그렸습니다. 이 달러에 대한 공급 곡선이고 달러의 수요 곡선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공급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달러 공급이. 달러 공급을 누가 하죠? 자본 수입업자가 하죠. 자본 수입업자. 한국으로 자본을 수입하는 사람.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든 외국 금융기관이든 이런 사람들이 달러를 갖고 와서 공급합니다. 또 한국에서 외국에 돈 꺼오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 자본 수입을 하는 이런 데들이 달러 공급을 하죠. 근데 지금 이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금융기관들 사이에 달러 거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기관들도 서로를 못 믿어요. 수놈이 지금 부도가 날지 안 날지 그걸 서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본 거래를 되도록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한국에 직접 달러를 갖고 들어오는 외국 금융기관도 없고 또 한국 기업들이 돈을 꼬으려고 해도 잘 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공급자 중에 자본 수입이 막혔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달러 공급자는 수출 기업이죠. 수출 기업. 상품 수출업자.
이 사람들이 달러를 계속 가지고 들어옵니다. 지금도 날마다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4천억 달러 정도 수출하죠? 그죠? 1년에 4천억 달러? 예, 4천억 달러 정도 1년에 수출합니다. 한 달에 300억 불 이상 수출하죠. 하루에 10억 달러 이상 수출합니다. 수출하면 달러 베이스로 돈을 받아오죠. 원래는 갖고 서울 외환시장에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안 갖고 들어오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저께 대기업들이 수출 대금을 움켜쥐고 안 갖고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공급이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장롱에 가지고 있던 거, 외화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야, 달러 엄청 올랐네. 이제 팔아야 되겠다. 지금 920원 할 때 산 건데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지금 팔면 1.5배 정도 수익률 50%를 몇 달 만에 실현하는 거니까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씩 나오면 누군가가 다 잡아버리죠. 달러가 외환시장에 나오는 즉시 수없이 많은 수요자들이 들러붙어갖고 다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뜨거운 후라이팬에 물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떨어지자마자 다 증발해버리죠.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공급업자가 등장을 했죠. 정부입니다, 정부. 외환보유고 풀어서 환율 잡겠다.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10년, 우리가 아직도 2,400억 달러의 가용 외환보유고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잡는다. 한국 경제 튼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마운 말씀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2,400억 달러, 원래 2,700억 달러였는데 정권 넘겨줄 때 누가 쌓아놓은 거죠? 친북 좌파 정권이 쌓아놓은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시켰던 좌익 정권이 누적 경상수지 흑자 1,000억 달러 5년 동안 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많이 해가지고 2,700억 달러 싼 거거든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기도 역시 친북 좌파 정권, 반시장주의 정책을 쓰는 반기업 정부가 한 거죠. 원래 받을 때 30만 달러밖에 없었다는데 외환보유고가. 정권 넘겨받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30만 달러 있었다고 그래요. 외환보유고가. 그거를 두 대통령이 10년 동안 해서 세계 네 번째로 외환보유고가 많은 나라로 만들어놨습니다. 도대체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난 나라에서 어떻게 10년 동안 세계 4위의 외환보유고를 쌓을 수 있죠? 지금 그 돈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 경제대통령께서 지금 외환시장에 돈 푼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데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잡아야 됩니다. 정부가 지금 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2,400억 달러를 다 유동화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한 500억 달러, 1,000억 달러라도 유동화시켜서 한번 내놔보죠. 잡아지나? 절대 안 잡아집니다. 모두가 다 계속해서 환율이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람들은 달러를 움켜쥐고 내놓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이 수출 대금을 갖고 들어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대기업들은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이익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라야 어떻게 되든 우리 회사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움켜쥐고 있어야죠. 딱 11년 전 97년도 IMF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떼거리 행동. 모두가 다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달러 공급은 완전히 씨가 마르고 수요는 없는 것이죠. 정부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에는 2,400억 달러 외환보유고는 충분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데 해결책이 있죠. 해결책이 있는데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걸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아이디어를 드릴 텐데 저는 요새 그거 하는 분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도 없고 하지만 혹시 학생들 중에 현 정부 실세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줘요. 우리는 지금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여러분, 죄수의 딜레마가 뭔지 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학생들 중에. 나는 죄수의 딜레마가 어떤 상황인지 안다. 한 절반은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하여튼 뭐 촛불 시위도 하고 유모차도 끌고 나오고 어쨌든 사람들이 반국가 단체를 혐의를 받고 두 사람이 잡혀갔어요. 예. A와 B라는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폭력 시위를 선동하고 뭐 북한을 찬양하고 이런 목적으로 반국가 단체를 혹은 이적 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게 죄수입니다. 죄수. 그래서 검찰에서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 가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백해. 쟤는 자백 안 하는데 네가 자백하면 너는 아주 가볍게 또는 그냥 풀어줄게. 집행유예로. 근데 쟤가 자백했는데 너 자백 안 하면 너는 무기징역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모두 끝까지 자백하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그냥 뭐 징역 1년 이렇게 받는다고 하죠. 둘 다 자백하면 이적단체 구성으로 한 10년 정도 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게임 시어리에서는, 게임 이론에서는 페이오프 매트릭스라고 그러는데요. A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자백한다, 안 한다 두 개죠. B도 마찬가지로 자백한다, 안 한다. 만약 A가 자백하고 여기가 A라고 합시다. 여기가 B의 선택입니다. 여기는 A의 선택이고 Yes or No. 여기도 yes or no. 가운데 금을 긋고 B금의 아래쪽에는 A의 페이오프를 적습니다. A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B급 위쪽에는 B의 페이오프를 적습니다. 둘 다 yes 하면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둘 다 징역 10년. 그죠?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A도 no, B도 no, 끝까지 시인 안 해. 증거도 없으니까. 그러면 예비적 혐의로 말하자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는데 예비적 청구로 집시법 위반을 같이 걸었어요. 검찰이. 흔히 그렇게 하죠. 예, 간첩 혐의로 잡아가고 간첩 증거가 얻게 되면 집에 있던 불온서적을 갖다가 기소해가지고 이적 표현물 소지 뭐 그런 식으로 원래 하는 겁니다. 이 검찰, 대한민국 공안검찰의 검사들의 아주 전통적인 노하우에 해당하죠. 징역 1년 둘 다 받습니다. 문제는 A가 생각합니다. 나는 끝까지 이걸 부정하는데 B가 내 친구가 지만 혼자 살라고 얘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A는 yes 시인했으면 집행유예 또는 무죄 방면 그렇잖아요. 비행기 폭파시키고 수백 명을 죽여도 그냥 풀어주잖아요. 대한민국은. 그죠? 88 올림픽 때 칼기 폭파시켜서 사람을 수백 명 죽게 했다는 여성도 멀쩡히 자유롭게 잘 살아가고 있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 하면 무기징역입니다. B는 괘씸죄가 추가되겠죠. 법원에 가면 개전의 정이 없다. 참 뉘우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끝까지 오리발이야. 고로 무기징역, 괘씸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B는 시인하고 A는 끝까지 부정했다. A는 무기징역, B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했냐? 만인이 각자 자기의 이기적 욕망에 따라 그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일부러 공동선을 이룩하려고 애쓰는 경우보다 더 잘 공동선을 이룩할 수 있다. 이것이 국부론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국가의 자의적인 경제에 대한 개입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혁명적인 사상이었죠. 이것을 그래서 조화론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사회가 번영한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200년 동안 사회를 지배했던 조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이걸 무너뜨린 사람이 존 내시라는 게임 시어리를 수학적 모델로 최초로 완성한 인물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나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보면 존 내시가 정신질환에 걸렸다가 나중에 회복되면서 노벨상을 만년에 받게 되죠. 존 내시의 논문은 20대에 쓴 논문입니다. 그때 그 영화에 보면 지도교수가 자네는 이 논문이 2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철학을 무너뜨리는 논문이라는 걸 알고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존 내시가 씩 웃고 네, 그러고 나가죠. 존 내시는 경제학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우리들의 일상에서 늘 볼 수 있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런 최소의 딜레마와 같은 모순된 상황이 일반적이고 아담 스미스가 말한 조화로운 상황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완전 경쟁시장 모델 이런 것도 아담 스미스의 이론에서 다 유추해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존 내시의 모델에 따르면 그것은 아주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예외적인 시장이고 우리가 보는 보통의 시장은 거의 다 이런 죄소의 딜레마와 유사한 컨플릭트, 갈등이 존재하는 이해충돌과 갈등이 존재하는 적대적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리적 개인, 이기적 개인 또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인,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경우에도 yes, 시인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 A의 입장에서 보면 B가 yes를 하는 경우에 B가 시인하는 경우에 자기도 시인하는 게 유리하죠. B가 시인했는데 자기 혼자 시인 안 하면 무기징역이야. B가 시인했을 때 자기도 시인하면 징역 10년. 징역 10년이 더 낫죠. 더 좋은 페이오프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시인하는 게 유리해요. B가 no,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에도 자기도 부인하면 자기는 징역 1년, 친구도 1년. 그러나 자기가 시인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상황은 함께 잡혀가서 다른 방에 수용돼서 취조를 당하고 있는 다른 친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상관없이 나는 예스를 하는 것이 정답이죠. 그렇지 않아요? 뭐 이상합니까? 예스 하는 게 정답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더 나은 페이오프를 보장해주는 도미넌트한 전략입니다. 도미넌트. 경제학에서 이것을 도미넌트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월적인 전략입니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전략. 게임 이론에서는 게임 상대의 어떤 선택에도 게임의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에게 유리한 선택. 이것을 도미넌트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우월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각자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디에 귀착됩니까? 여기에 귀착되죠. 이것이 세틀 포인트라고 합니다. 말 한 장과 같은 것이죠. 안착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10년씩 징역을 받는 상황에 안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게임의 결과예요. 최선의 페이오프는 여기 있죠. 징역 1년씩 받는 거. 둘 다 진실 그대로 또는 약속한 바와 같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거.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인하면 징역 1년씩만 살면 나올 수 있는데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결과적으로 둘 모두에게 해로운 징역 10년의 상황으로 귀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이 모델에서 보는 이 게임의 안정적인 해법이에요. 솔루션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심 뿐만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런 게임을 무한 반복한다고 가정해보죠. Permanently Repeated Game이라고 게임 시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 게임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한다. 이와 유사한 게임을. 그러면 솔루션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종국적으로 여기에서 일로 솔루션이 이동할 겁니다. 사람들이 학습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둘 모두에게 더 좋은 공동의 해법이 있기 때문에 그 해법을 향해서 상대도 그리 갈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도 글로 가주는 것이죠. 이것이 무한 반복 게임 또는 반복되는 게임에서 나타나는 학습 효과거든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대답이 기시감이 있습니다. 1997년도 상황과 지금 상황은 아주 비슷합니다. 특히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움켜쥐고 있는 모양을 보면 지금 정확하게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시죠. 다른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온다? 안 가지고 들어온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달러를 안 가지고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죠? 다른 수출 기업들이 전부 다 달러를, 수출 대금을 갖고 들어와서 외환시장에 푼다. 나는 안 푸는 게 유리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불해야 될 그런 몫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정되게 달러를 나는 나 혼자 가질 수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다른 기업들이 달러를 안 가지고 들어온다. 계속 밖에다 묶어 놓는다. 쥐고 있다, 달러를. 그때는 나 혼자 풀면 나만 바보 되죠. 정확하게 아주 초보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지금 수출 기업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정부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여기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여기로 징역 1년씩 사는 상황으로 가자는 겁니다. 어차피 외환위기는 생겼고 기업들의 손실은 불가피하고 이때 수출 기업들이 빨리빨리 수출 대금을 갖고 들어와서 서울 외환시장에 풀어주는 그런 협력적 행동을 하면 손실은 있겠지만 손실이 최소화된다. 여기로 가자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향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게임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경제가 모라토리움, 대외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가정할 때 이익을 보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대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고 서로 믿고 손실을 각각 조금씩 부담한다는 협력적 행동을 해야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기업을 향해서 이런 호소를 한 것은 대단히 올바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예, 저는 근자에 복이 드물게 옳은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그것은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비공개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비공개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기업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달러 갖고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조용히 좋은 와인이나 한 잔 놓고 국내 한 10대 수출 기업들 오너 총수들을 모셔놓고 대통령이 진솔하게 이러면 다 죽는다. 우리 정부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협력하면 그런 힘이 생기고 우리가 서로 불신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모두가 행동하게 되면 실제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화해서 조용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어느 날 갑자기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소문이 금방 돕니다. 대기업들이 수출 대금을 이제 다 가지고 온대더라. 그러면 환율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바로 꺾이면서 환율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행동이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달러를 계속 갖고 있으면 지금부터는 손해야. 지금 원화로 바꾸는 게 최고 이익이 커. 빨리 바꿔야 되겠다. 장롱에 집안에 500달러씩 굴러다닌다 이런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하던데 저는 500달러 없는데요. 그분들은 동전 굴러다니는 것만 500달러씩 되나 봐요. 여하튼 500달러든 100달러든 집에 굴러다니면 아깝잖아요. 지금 빨리 바꾸면 돈 버니까. 누가 호소하고 캠페인을 안 해도 저절로 책상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달러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환율이 불안정하고 원화가 약세고 달러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expectation,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동일한 방향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큰손 개미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이럴 때 큰손들이
협력적 행동으로 방향을 바꾸면 작은 개미들로 다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는 단기간 내에 이 환율 폭등에 대한 공포감 혹은 기대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청와대 수석들 전화번호도 없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업인들한테 나눠주신 전화번호도 난 모르겠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오늘 여러분들 만난 김에 지난번 환율 얘기한 이후에 한 2주일 지난 동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죠? 지난 시간에 대한 보충 수업으로 생각하고요. 혹시 뭐 환율권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습니까? 뭐 있어도 이 정도로 하고 갑시다.